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국민연금 골드만삭스도 담았다. 글로벌 기관 가상자산 투자를 확대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조정장에도 멈추지 않는 이 글로벌 기관의 이 암호화폐 코인에 대한 베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국민연금과 비트코인, 국민연금에서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 하버드,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곳에서도 꾸준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자금을 움직이고 있는 국민연금인데요. 지난 4분기 미국 디지털 자산 재무기업인 이 스트래티지 주식 10만 2,769주를 추가 매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13F는 이제 운영자산 1억 달러 이상 기관 투자자가 분기 말 기준 45일 이내에 보유한 상장증권 내역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이제 제출해서 공개하는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국민연금에서는 스트래티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2024년 2분기에 스트래티지를 이제 처음으로 편입한 뒤 보유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국내 기관에 이제 비트코인 직접 매수가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스트래티지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에서 얻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간접 노출을 늘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스트래티지의 이제 주요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적인 영향력이 낮아요. 비트코인을 이제 트레저리 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스트래티지 주식을 매수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스트래티지는 17일에도 2,487개의 비트코인의 추가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도 스트래티지를 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면 비트코인이 왜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이 코인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를 11억 달러,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를 약 10억 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인 관련 투자는 23억 6천만 달러로 전체 운용 포트폴리오의 0.33% 수준입니다. 그렇게 투자 비중이 크지는 않아요. 전체로 봤을 때에는. 하지만 예전에 이제 코인의 회의적인, 가상자산의 회의적이었던 입장을 보여왔다는 것에서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이 변한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시작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투자는 아니지만 고객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지금 그 길을 열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버드 내 기금을 운영하는 이 하버드 매니지먼트 컴퍼니에서도 비트코인 보유량은 조금 줄였어요. 21% 줄였지만 이더리움 ETF 보유량은 오히려 신규 편입하면서 늘리고 있습니다. 자산 배분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국부펀드인 무바달라 인베스트먼트에서는 IBIT를 이제 397만 주, 그 비트코인 ETF를 397만 주 추가 매입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총 보유량은 1270만 주로 늘렸다라고 하고 있죠. 국내 기업들도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넥서스 같은 경우는 이달 11일 제3자 배정 요상 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으로 총 133억 원을 조달을 했고, 이 자금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테더, 크로스 등 주요 가상자산 취득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DAT 기업인 파라텍시스 코리아인데요. 이게 해외 자본의 투자를 받아서 지금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이어가고 있는 그 회사입니다. 비트코인 50개를 추가 매입해서 총 보유량 200개로 지금 확대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조정장에서도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국내 기업들, 트레저리 기업들도 이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더리움 DAT 기업인 이제 파라텍시스 이더리움도 있다고 해요. 이곳에서도 약 150억 원 규모의 이더리움을 처음으로 매수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량의 지금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지금 이 조정장에서 매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가상자산 직접 투자는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이제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1분기 안에는 아마 이게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통과가 된다면 법인과 기관의 이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적극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이 조정기가 들어서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럴 때 들어오는 법인과 기관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의 법인과 기관은 좋은 타이밍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세일러 오렌지색이 스트래티지 추가 매입 신호라는 기사입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역시 계속해서 이 오렌지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이 비트코인 매입에 대한 예고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이런 차트를 항상 보여줄 때마다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입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자, 공시된 걸 보면 스트래티지가 지금 비트코인을 매입한 지 거의 5년, 6년째가 이제 되어 가는데, 그 현재 71만 7,131 BTC를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평균 매입 단가가 얼마냐면 7만 6,027달러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대략 마이너스 10%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고, 스트래티지도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렴하게 샀음에도 불구하고, 5년 전에 샀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 위쪽에서 꽤 많이 매집을 했기 때문이죠. 가격대가 높은 구간에서. 그래서 총 99회의 매입 이벤트가 표시가 되어 있고, 세일러는 과거에도 추가 매집 발표, 매입 발표 직전 유사한 그래프를 계속해서 게시를 해왔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스트래티지를 보유분을 늘리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왜 국민연금은 스트래티지의 매집을 늘리고 있을까?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주식을 계속 팔고 있을 텐데, 지금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요. 당연히 비트코인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런 하락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지금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조금 미뤄두시라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죠. 그 이유는 아직 바닥이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닥 확인하고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뭐 국민연금이 스트래티지 샀으니까 나도 사야겠다라고는 생각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조심하시고요. 아직 비트코인이 이제 바닥 다지고 확인이 딱 되면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뭐 그때 스트래티지를 매입을 고민하시든 비트마인을 고민하시든 그때 고민하셔도 절대 늦지 않으니까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터 브렌트, 비트코인 2029년 25만 달러 도달, NBA 전설에게 매수 권고라는 기사입니다. 베테랑 트레이더인 피터 브렌트가 이 NBA 전설 스카티 피펜에게 이 비트코인 매수를 강력하게 권고했다고 해요. 동시에 2029년까지 2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기존 금융 자산과는 차별화된 공급 희소성을 가지고 있고, 희소성이 대규모 가격 상승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피터 브렌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망이 과거 시장 흐름을 정확히 예측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PPN 같은 경우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자산의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단순히 투기적인 자산이 아니라 장기적인 부의 축적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임을 피력하고 있죠. 그러니까 PPN 같은 경우도 이 암호화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피터 브렌트가 그런 조언들을 지금 해주는 것으로 보여지고 2029년까지 현재 가격의 몇 배에 달하는 성장을 이뤄낼 것이다 라고 피터 브렌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이 매수 적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우상향하는 흐름들에서 보면 지금도 매수 적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더 타이밍을 정확하게 가져가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은 바닥 확인하고 나서 돌릴 때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블랙록 이더리움 ETF 들고만 있어도 수익 82% 배당, 수익성 혁명 예고라는 기사입니다. 자, 블랙록에서 드디어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투자자들에게 스테이킹 수익 82%를 배분하는 이 전략을 공개를 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에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 수정 신청서를 이제 제출을 한 건데요. 이때 스테이킹 보상의 82%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보안에 기여해서 받는 이 스테이킹을 해서 이제 받는 거죠. 결국엔 전체 보상 중 18%를 이제 서비스 운영 및 수탁 비용으로 이제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익 대부분을 이제 펀드 투자자들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양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이 부분 스테이킹 수익의 이제 82%는 소비자들,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거고 18%를 이제 자신의 비용이나 이런 부분, 블랙록이 가져가는 거죠. 상당히 많은 양을 가져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8% 정도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블랙록은 앞으로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좋냐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이제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추가 수익. 배당처럼 새로운 추가 수익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 ETF를 보통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가 운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고만 있어도 운용 수수료가 매년 나가요. 이런 부분이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는 이걸 이 스테이킹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운영 보수 0.1%, 2%에서 0.25% 수준 정도를 책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수익에 훨씬 더 큰 수익을 이제 가져오기 때문에 운영 보수를 제외하고도 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압도적 수익률 경쟁에서 이 경쟁력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아마 이런 ETF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법제화가 명확하게 된다면 이런 ETF 출시가 곧 멀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이런 투자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져가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 이더리움을 직접적으로 이제 보유해서 스테이킹을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개인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쓰고 수수료 내고 그냥 나는 82%를 받는 것도 나쁘진 않죠. 네, 나쁘진 않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더리움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들 열려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디지털 유로 도입 예고, 가상자산 주도권 확보 초읽기라는 기사입니다. 자,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유럽의 이 가상자산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강력한 규제 칼날을 빼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유로 도입을 위한 통한 이 화폐 패권 사수 의지도 공식화하고 있죠.
유로화에 대한 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디지털 유로는 필수적으로 활용이 돼야 됩니다. 이제 디지털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민간 가상자산 위협에 이제 대응을 하고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중앙은행의 핵심 전략, 유럽 중앙은행의 핵심 전략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이제 미카라는 이 암호화폐 자산 시장 법안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글로벌 확산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미미하죠. 그렇게 뭐 크게 확대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들이 유럽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은 이제 가장 중요한 시장은 이제 미국이죠. 미국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이제 유럽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은 지금 이제 많이 규제를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암호화폐 사용에는 좀 한계가 많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 유럽에서도 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서 이제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요. 결국에는 뭐 중앙은행 자체는 규제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해요.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똑같죠. 한국은행도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 일변화를 지금 강행을 하고 있고요. 혁신보다는 아무래도 규제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기존 은행들, 중앙은행들의 이제 특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디지털 유로가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유로를 확장시켜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부분에 장악당하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들도 세계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고래 비중이 줄었다 비트코인 재분배 신호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이 네트워크 분배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트워크 디스트리뷰션 팩터라고 해서 NDF라고 하는데 이 비트코인이 네트워크 분배가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전체 유통 공급량의 최소 0.01% 이상을 보유한 이 대형 지갑이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수치가 하락한다는 건 대형 보유자의 공급 집중도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분배가 잘 되고 있느냐를 좀 볼 수 있는 구조예요. 지금 이제 NDF 하락이 구조적 약세 신호로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보유 분산이 진행되는 단계라고 여기 기사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고래가 모든 것들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분배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른 투자자들에게, 여러 투자자들에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비트코인이 확산되는데 좋은 구조다라고,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이런 그 비트코인의 분산들은 그 이 자산 시장의 성장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기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고래 최근 30일간 98,000 BTC를 매입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최근에 1000개 이상 보유한 고래 주소가 최근 30일 98,000 BTC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매입량이 오히려 하락 시기에 증가하는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래들은 이제 바닥에서 매수를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과정들은 이제 찐바닥이 나왔을 때 더 강하게 흘러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확인하는 구조들 조금 더 필요해 보이고 여기서 이제 하락을 할 때마다 아마 고래들은 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도 계속해서 매집을 해나가던 구간들이 이 구간이에요. 왜 이걸 확신하냐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급증합니다. 여기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급증한다는 건 그만큼
이 세력들, 고래들이 여기에서 매집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여기서 매수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기서 힘들어요. 개인들은 이땐 관심도 없고 다 떠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거래량이 이제 터지면서 나오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한번 바닥권에서 매입이 한번 들어왔는데 이게 두세 번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이 될 거예요. 이 바닥권에서 한번 들어올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그 바닥권이 다시 한번 테스트되고 여러 번 테스트를 하면서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구간들이 필요하다.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똑같은 구조예요. 예전에도 이런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됐어요. 여기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들이 보여지죠. 전체적인 바닥권에서는 거래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형태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한번 이 바닥을 쳤을 때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한 거고 추가적인 거래량 증가 폭이 여기서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천천히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